정치 분야에 대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총 18개에 대한 설문 문항은 여러분 각주 1번에 나와 있습니다. 그건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정치 분야에서 제가 제일 처음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정치 성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치 성향 여러분 보시다시피 중도, 진보, 보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페이퍼를 따라가다 보면 정치 성향을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와 비개신교인 모두 중도를 택한 비율이 과반 가까이에서 형성되고 있고, 개신교인들이 진보 보수의 비율이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비개신교인들은 중도의 비율이 높은데 나머지 개신교인들은 진보 보수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비개신교인들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가 간추린 것은 타자에 대한 정치적인 감수성의 문제입니다. 거기 소제목으로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보다 낮고 20대 젊은이 층에서 난민에 대한 반감이 두드러져 라고 적혀 있는데,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읽어보면 작년에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작년 3월에 청와대에서 개헌안을 발표하면서 기본권의 주체를 일반 국민이 아니라 사람으로 이렇게 확장시켰죠. 이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개신교인들은 36.9%가 찬성한 데 비해 오히려 비개신교인들이 더 많은 찬성의 비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2.3%가량 높게. 반대를 선택한 비율도 개신교인이 비개신교인보다 높았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한다라고 하면 근대 국민국가의 소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국가주의의 잔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민에서 사람으로 기본권을 확대하자는 제안은 제한된 영토와 국민의 개념을 기반으로 한 어떤 정체성의 정치학에서 벗어나서 다인종, 다문화, 다종교 사회에 걸맞는 기본권의 주체로의 확대라고 하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 것이죠.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물음에 대해서 오히려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에 비해서 굉장히 폐쇄적이고 보수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 어쩌다가 환대와 사랑의 종교인 개신교인들이 비개신교인들보다 낮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 저한테 약간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난민에 대한 반응도 마찬가지입니다. 난민에 대한 적극 반대층이 개신교인이 23%, 비개신교인은 개신교인보다 반대가 낮아요. 18%, 5%라는 차이가 나죠. 평화와 화해와 환대의 종교인 개신교 신자들이 오히려 비개신교 신자보다 못한 타자에 대한 감수성을 보이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것이 한국 개신교만의 특색일까? 라는 부분은 앞으로 좀 더 공부를 해야겠지만, 적어도 현실의 한국 개신교는 이렇습니다.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의견에 반대가 가장 많았던 세대가, 이것이 저에게는 큰 과제인데,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 하면서 느끼는 20대 학생들, 청년들, 20대 개신교인들의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타자에 대한 반대, 난민에 대한 반대, 기본권의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하자는 부분에 있어서 20대 개신교인들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비개신교 20대인의 비율도 높았어요. 어쨌든 지금의 20대들이 타자나 다름과 차이에 대해서 오히려 기성세대보다 더 강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것. 여러 가지 이것도 우리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요소인 것 같은데, 예상되는 답으로는 취업에 대한 어려움과 그로 인한 미래에 대한 불안 심리가 작동했기 때문이 아닐까 싶지만, 날로 악화되는 청년 실업의 문제를 21세기 자본이 지니는 구조적인 문제에서 찾기보다는 어떤 시스템을 개혁한다든지 시스템을 어떻게 개선한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이 시스템의 문제를 밖에서 들어오는 타자들에게 돌리는 거죠. 굉장히 이게 구구적인 발상이고 구구주의 정치가 작동한 시점이 이게 우리가 이 젊은 세대들로부터 이게 시작된다는 것은 굉장히 우려할 만한 일이 아닐까라는 결론이 나왔고, 20대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지 않나? 좀 더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찰개혁, 사법개혁, 5.18 요구 금지법에 대한 의견들에 대해서도 물었는데,
여러분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들 사이에 이런 개혁 입법들, 소위 말하는 개혁 입법들에 대해서 개신교인, 비개신교인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이 거의 비슷하게 개신교인들이나 비개신교인들이나 사안에 따라 조금 차이는 있지만 그 비율이 거의 같다는 점. 이 점은 뭐냐 하면 개신교인과 비개신교인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거. 어떠한 사회개혁이라든지 사회적인 아젠다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개신교인들이 신앙을 가져서 이렇고 비개신교인들이 신앙이 없어서 저렇고가 문제가 아니라 어느 정도 사회적인 인식에 있어서 개신교인들과 비개신교 사이에 이분하게 별 차이 없는 지점으로 이르렀다는 것. 굉장히 이거는 종교의 비종교와 종교의 세속화랑도 연관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개신교가 시민사회의 일원이 되었다는 되게 긍정적인 요소로도 파악할 수 있는 요소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궁금해 하시는 이제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의견인데, 정광훈 목사에 대한 의견을 묻는 문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우리 조사에. 하나는 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한 의견과 정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서는 71.9%의 개신교인이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고요. 보통이다 잘 모르겠다는 19.3%, 동의한다에 대한 답한 비율은 8.8%로 나타났습니다. 정광훈 목사의 최근 언행에 대한 의견, 개신교인 3명 중 2명이 64.4%, 정광훈 목사는 한국교회를 대표하지도 않고 기독교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라고 답을 했고요. 우려가 된다고 응답한 비율이 22.2%, 다소 지나치나 그의 주장에 동의한다 10.1%, 적극 지지한다 3.3%, 결론적으로 13.4%의 개신교인들이 정광훈 목사의 언행에 동의한다는 뜻이고, 22.2%는 형식과 표현에는 반감이 있으나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은데, 심정적으로는 부동층으로 돌아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또 불길한 예감을 하게 됩니다. 정광훈 목사의 언행에 대해서는 교계에서 그동안 다양한 반박이 있어 왔습니다. 지난 6월 달에 기독교윤리 실천운동본부에서도 한기총은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조직이 아니다라는 공식적인 멘트를 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도 반박 성명을 낸 바 있고, 6월 10일에 6월 18일 기독교 사상 6호론과 7호론에 나왔을 거예요. 기독교회 원로 분들이 모여서 호소문을 낸 적이 있습니다. 김영주 원장님 그때 사회 보셨죠? 그것도 굉장히 기독교 전체의 목소리를 이렇게 말하면서 정광훈 목사와 기독교 개신교 간에 나름의 선긋기 작업이 계속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정광훈 목사나 그를 따르는 성도들은 마치 그들이 기독교 개신교 전체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처럼 크게 외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한국대학생 선교회 CCC는 공식적으로 한기총에서 탈퇴했고, 현재 한국의 대표적 교단들이 모두 탈퇴한 상황이고, 한국교회 70% 이상이 이제는 한기총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기총 일코로 한국 개신교를 대변한다는 말은 굉장히 잘못된 발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광훈 목사는 한기총 대표회장이라는 명함을 지닌 채 매우 극우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3분의 2 가량의 개신교인들은 반감을 보이고 있으나 정광훈 목사를 옹호하는 13.4%라는 애매한 숫자죠, 여러분. 13.4%라는 무시 못할 존재가 있긴 있는 거예요. 개신교가 극우 정치에 휘말릴 잠재적 위험성을 느낄 수 있는 대목입니다. 향후 개신교와 극우 정치를 주제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함께 대화하고 연구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5번째 마지막으로 개신교인의 정치 참여와 태극기 집회에 대한 항목에서는 소제목으로 이렇게 달았습니다. 압도적인 부정적 의견, 그러나 우격다짐스러운 소수. 개신교인 5명 중 4명 은 교회 목회자와 교인들이 기독교를 표방하는 정당을 창당하여 정치에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보였고, 찬성은 5.2%, 태극기 부대 집회에 기독교인이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4명 중 3명가량이 부정적 의견을 보였으며 7.5%는 긍정적, 18.8%는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태극기 부대의 참여 경험을 묻는 질문에서는 2.9%가 5회 미만 참여,
5회 이상 참여는 0.3%, 한 개신교인들 중에 3%만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고 밝혔는데, 좀 샤이 이 답변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 우리가 좀 확실하게 그 조사는 안 했지만 그 부분도 예측이 되는 부분일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 13.4%라는 정광훈 목사의 지지 세력이 있어서 이건 좀 나중에 우리가 좀 더 공부하고 연구해보고 다시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의 정치 참여는 우리나라가 무슨 정교 분리 사회죠. 대한민국 헌법은 정교 분리를 명시하고 있는데 정교가 분리된다는 게 정치가 종교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죠. 종교의 정치 개입을 금하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현대사에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는 밀접하게 관련이 있었죠. 서북 청년단의 정치 개입으로부터 해서 민중신학도 마찬가지고, 또 이명박, 김영삼 대통령 만들기에도 한국 개신교가 많이 동원이 되었고, 이런 것들이 다 한국 개신교와 정치 사이의 연관관계를 말할 수 있는 대목이라 할 수 있을 텐데, 문제는 뭐냐 하면 종교의 공식적인 정치 참여, 정당을 만드는 거죠. 그것에 대한 호응은 20세기는 차치하더라도 21세기에 있었던 몇 번의 총선 결과를 보면은 국민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하게 교회의 공식적인 정치 참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금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2004년도 17대 총선에서는 기독교 민주복지당이 1.2%, 2008년 18대 기독사랑당 실청당은 2.54%, 2012년 지난번 총선 때는 기독자유민주당이 2.54%, 2016년 20대 기독자유당이 2.64% 나타나서 한 번도 이제 원내 진입에 성공하지는 못했죠. 그렇다면 이제 21대 내년 총선에서 어떻게 될까? 이게 굉장히 귀추가 주목되는 사항인 거죠.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판세를 종합해 볼 때 기독교 정당의 성적은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나 일말에 염려스러운 부분이 없는 것은 또 아닙니다. 정광훈 목사를 중심으로 엮인 일부 근본주의 개신교인들이 극우 정치와 결합할 경우입니다. 정광훈 목사에 대해 동의를 보내는 13.4%의 교인들, 기독정당의 지지를 보내는 5.2%, 개신교인들의 기세가 어떤 형국을 띠게 될지 좀 더 앞으로 지켜보아야 할 성질이지만, 태극기와 촛불로 첨예하게 갈린 광장의 양극화 속에서 그들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넓어지고 기세가 커진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를 토대로 한국 개신교와 극우 정치의 상관관계를 종합하면 지금은 미약하나 극우 정치가 일부 개신교인들의 등을 업고 바로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비단 우리나라 현상만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이기도 하죠. 유럽이나 미국에서 극우 정당과 극우적 성향의 인물들이 정치적으로 세를 모아가는 것을 보면 말입니다. 왜 이렇게 극우주의가 바로하고 극우적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해 세계사적인 흐름과 비교하면서 본격적인 연구에 들어가야 할 때가 도래하지 않았나 저희 연구진은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 이제 문장 읽으면서 제 순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알아야 한다. 광화문 광장을 밝혔던 촛불은 규정할 수 없는 에너지, 즉 정동이다. 광장도 마찬가지다. 누군가 계속 차지할 수 있는 광장은 없다. 2년 전 우주의 기운이 잘 맞아 용케 정권 교체를 한 우리지만 그 에너지는 언제든지 틀어질 수 있고 우리의 예상과는 다른 부정적 소요로 반전될 수도 있다. 촛불혁명을 통해 탄생한 문재인 정부지만 고용불안이 지속되고 집값 상승세는 잡히지 않아 체감 경기를 얼어붙게 하고 있다. 좀처럼 반등하지 않은 실업률과 절망적인 청년 취업의 현실은 사회적 불안과 불만의 진앙이라 할 수 있다. 정권 초기에 남북관계의 청신화가 켜진 듯 했으나 이런저런 방해와 어려움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더디게 만들고 있다. 촛불혁명을 가능하게 했던 기운과 분위기가 집권 후 개혁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향한 여정에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이 계속되면 촛불혁명의 동력이 자칫 부정적 에너지로 전환하여 역풍으로 작동할 수도 있다. 지난 10월 3일 개천절 광화문 보수 집회는 그것을 보여주는 단면이었다. 그 과정에서 한국의 근본주의 개신교는 부정적 에너지로 작동하면서 극우 정치의 훌륭한 동반자가 되었다. 그것의 효력이 언제까지이고 그 강도가 어느 정도일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이번 정치 분야 설문조사를 통해 그러한 조짐이 일부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히 감지되었습니다. 저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